2021학년도 수특 융합 7번 지문인데, 이거 뭐 진화론 지문이라고 하면 되겠죠. 요거 어려웠으면은 읽으면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나한테 이런 게 좀 부족한가? 이런 문제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음직한데,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보면은 일단 요거는 강의 신청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수특은 미리 다 안 봅니다. 그래서 한 3문단 정도까지 여기까지 읽다가 이쯤이면 됐다 하고 지금 그만 읽고 이제 이거 녹화를 켠 상태예요. 읽다 보니까 이런 그 이론이 뭐 발전해가는 과정, 이론이 바뀌어가는 과정, 아니면은 뭐 우리 패러다임 지문 기억나니?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 이 뒤에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다윈의 진화론이 선택됐다는 거를.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기준, 뭐 과정, 그런 것들을 볼 때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일단 보시면은 두 가지를 지금 대립을 시켜 놓고 있죠. 라마르크, 다윈을 대립을 시켜 놓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거.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이죠. 같으면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차이점. 그래서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그러나 같은 역적이 많이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아무튼 이게 있고, 그리고 이 지문을 읽어보면 이제 시기, 이거는 어떠한 이론이 뭐 만들어지고, 그리고 주류 이론으로 활동했다고 말하기는 좀 뭐한데, 주류 이론으로 채택돼서 사용된 그런 시기적인 문제, 이거에서는 그러니까 다양한 단어가 있어요. 이걸로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은 그냥 라마르크가 먼저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고대, 중세, 그리고 이 두 가지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다음에는 뭔지 스스로 말할 수 있죠. 중세 다음엔 뭐예요? 현대가 아니라 근대입니다. 그리고 근대 다음에는 현대예요. 요것들이 대충 뭐 몇 년도인지까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되지만은 어쨌든 중세 다음은 근대고 근대 다음은 현대다. 그리고 요건 대충 보니까 뭐 근대쯤 되겠구나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데 공통점, 차이점 이런 걸 나열한다고 하기만 해서는 사실 암기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암기는 못 하잖아요. 이 녀석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중심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흐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중심 소재라 그러기도 하고 뭐 주제라고 중심 주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라나? 뭐 아무튼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핵심적인 그 골자, 뼈대 같은 거를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라마르크와 다윈에서 이 두 사람이 지금 대립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 그 주제를 한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면 뭘까요? 진화죠. 진화에 대한 생각이 이 두 사람이 서로 A, B, C, D, E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딱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 주셔야
이 다음 내용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이제 지문을 읽어 볼 건데 1문단을 보시면은 1859년에 다윈의 종의 기원, 진화론입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죠. 그리고 충분히 근거로 제시가 됐대요. 근거가. 그러면은 인정해야겠네? 그쵸? 하지만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이 다윈의 진화론을 도전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진화론을 대체할 만한 다른 이론인 거죠. 그것이 바로 라마르크의 진화론입니다. 이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특이하게도 종의 기원 뭐예요? 다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종의 기원 이게 뭐였지 하고 확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윈의 종의 기원, 종의 기원은 다윈. 그래서 이 이전에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제시가 되었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미약해서 이전에는 족밥이라고 여겨졌는데 다윈의 진화론이 출현하니까 마치 그 차트 역주행, 뭐 멜론 차트 역주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고 보니까 저거 알고 보니 명곡이었네?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주목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실제 시기상으로는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다윈의 진화론보다는 먼저 생겨났지만 사람들의 이거는 이렇게 화살표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선후관계가 되니까 이거 관심을 어떻게 하지? 실제 관심은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은 왜 쓰는지 모르겠네. 실제 관심은 나중에 관심 먼저 이렇게 적어두면 되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이 1859년에 나왔으니까 그 이전에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이야기됐다 그랬잖아요. 1809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동물 철학인 거고 다윈은 종의 기원인 겁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그래서 이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존재의 사슬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것이었는데 뭐 고대 신플라톤주의에서 시작되어 중세에 걸쳐 정립된 개념인데 그러면은 이 라마르크는 고대 중세 하니까 아까 고대 중세 이야기했던 게 그 이후니까 뭐 근대쯤 되겠죠. 아니면 중세 말기나 근대 초기나 이쯤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존재의 사슬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겁니다. 모든 존재가 열등에서 고등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사슬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뭐 충만의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사슬은 존재들로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금씩 고등해지는 이 고리들이 만들어져서 사슬을 만든다 이거죠. 결국 사슬의 끝은 최고로 고등한, 그리고 사슬의 처음은 뭐 제일 열등한 가장 열등한 존재가 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8세기의 도라고 했는데 1809년은 19세기죠. 이 전입니다. 그러면 18세기에도 자연학자들이 다른 분류 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슬 개념을 널리 채용할 정도로 오랫동안 서양의 생물 분류는 우열을 바탕에 둔 단선적 관념에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열등에서 우열로 한 라인, 단선이 뭐예요? 짧을 단이 아니라 아마 하나 단자일 겁니다. 단일할 때 단일할 때 단자. 그래서 열등에서 우열로 가는 이 하나의 라인을 타고 진화가 간다. 생물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 라는 말이에요. 이 단선적 관념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18세기에 도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이야기한 게 뭐예요? 라마르크의 진화론의 존재의 사슬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8세기에도 당연히 존재의 사슬 이야기랑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라마르크의 생물 진화론은 여기까지 이야기한 이 존재의 사슬이라는 개념에다가 시간을 접목을 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라마르크는 여기다가 플러스 시간을 접목시킨 거죠. 라마르크는 이 존재의 사슬, 열등에서 고등으로 이어지는, 빽빽하게 진화하면서 이어지는 이 라인에 여기가 열등 쪽이 단순, 고등 쪽이 복잡이라고 잡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진화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사슬인 거죠. 그는 두 개의 사슬을 상정을 했는데 식물류 그리고 동물류의 사슬을 상정을 했습니다. 식물과 동물은 각각 가장 열등한 것에서 시작되어 점점 고등한 상태로 진화를 해가고요. 최초의 식물과 동물은 각각 무기물에서 번개작용으로 인해 생겨나는데 가장 열등한 생물종의 상태에서 시작하여 고등한 상태로 진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특징들, 뭐 번개 어쩌 이런 특징들은 나중에 내용일치 문제로 나올 수는 있으니까 읽으면서 이해는 해주셔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았으면 앞으로 읽는 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하나의 개체는 자손을 낳기 전에 자신의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을 통해 진보를 이루고 그렇게 확보한 획득 형질을 후손에게 물려준다. 라마르크의 진화론에는 선택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없는 것들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라마르크의 진화론에 선택 개념이 없고, 그리고 이 개체군의 모든 구성원이 뭐 새로운 환경에서 진보를 이루고 그 이룬 진보를 물려준다라는 거죠. 그쵸? 결국 뭐예요? 획득, 형질, 뭐 특징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형질이라고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진화 쪽에서는. 특징이라고 하면 이쪽 계통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돼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형질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건 특징인데 이 동네에서는 형질이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획득 형질이라는 이 말이 결국은 되게 중요한 거죠. 이 획득 형질이 뭐예요?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을 통해 진보를 이루고 그렇게 확보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그러나 20세기 초에 정립된 유전학이 뭐예요? 찰스 다윈 이후에 정립된 유전학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그쵸? 이게 패러다임인 거잖아?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에 기반을 둔 유전학이라는 거예요. 이건 배경 지식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학은 획득된 형질을 전달해주는 유전자에 아무런 각인을 남기지 않기에 유전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되고 여기에는 획득 형질이라는 말은 좀 유전과 연결 지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 보시면 아까 공통점 차이점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라마르크의 진화론 이야기 쭉 하고 있다가 그러나 차이점이 있네?
해서 요걸 말을 해줬죠. 그러면 중요한 녀석은 느낌 있는 놈은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에서 문제를 내면은 되게 편하게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선지에서 나오나 봐요. 나오나 보면은 있어. 이거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왔단 말이야. 이거 자신의 노력으로 새로운 유전 형질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하죠. 기억이니까 기억은 획득할 수 있고 니은은 획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맞는 말인 거죠. 여기서는 맞는 말로 나왔는데 만약에 이거를 정답으로 채택을 시키려면은 획득할 수 없다고 본다라고 말을 만들어버리면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선지하 선지로 내기가 정말 좋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별거 없잖아. 그치? 여기까지 별거 없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이 다음 읽어볼까요? 반세기 후에 발표된 종의 기원에서 뭐의 반세기 후예요? 이 라마르크 동물 철학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반세기 정확하게 50년 후네요. 그쵸? 이 종의 기원에서 다윈은 선형사슬 체계를 따르지 않고 근대적인 생물, 그러니까 선형사슬 체계가 뭐였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존재의 사슬에 내재되어 있는 개념인 거죠. 이 사슬 개념에. 하지만 다윈은 사슬 체계를 따르지 않고, 그러면은 이 2문단은 라마르크 이야기고 3문단은 다윈 이야기겠네요. 그쵸? 그래서 존재의 사슬이 아니라 나무 모양, 사슬이 아니라 나무 모양이고요. 그리고 다윈에게 있어서 진화는 방향성 같은 게 없고 이게 사슬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개체가 환경에 적응을 해서 획득한 형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환경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놈들만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이것들이 획득을 한 게 아니고 애초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놈들이었던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환경이 선택을 했다. 누구를?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잘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놈들을 선택을 해서, 그래서 결국 획득 형질을 유전한 게 아니라 다윈은 환경에서 살아남은 것들이 유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다른 거지. 살아남는 과정에서 획득한 것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살아남을 수 있어서 그것이 유전이 됐다는 말이죠. 말을 하려니까 좀 헷갈리네. 그치?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에서 형질 간의 우열 개념, 뭐 열등 우열 이런 개념은 당연히 없겠죠. 왜? 우열 열등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환경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당시의 환경이 선택한 이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진화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없고 환경에 적합한 형질이 선택되어 적응이 일어나는 방식을 따른다. 선택 및 적응까지 필요하면은 써둘 수 있는데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 개체가 태어날 때 완벽하게 우리 부모님한테서는 완벽하게 똑같은 것이 나오진 않잖아요. 어쨌든 부모님이 둘이고, 그쵸? 부모님이 둘이고 염색체를 받아가지고 그게 섞여가지고 나란 놈이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쵸? 그게 나란 놈이 만들어졌으니까 부모님이랑 완벽하게 같을 수가 없겠지. 부모님은 2명이고 나는 1명이니까 섞이면서 어떠한 식으로든 변이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변이를 갖고 있었단 말이지. 그것이 그 당시 태어날 당시의 환경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미 정해져 버린다고. 그래서 살아남으면 후손에게 이어질지 중단될지 이거 그냥 이어질지가 그냥 삶 그리고 중단될지는 죽음인 겁니다. 어려운 말로 표현했지만 살아남을지 죽을지 그 환경에 적합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윈은 최초의 변이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뭐 이런 건 이야기 안 했죠. 위에서 라마르크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이해를 하면서 잡고 왔으면은 그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번개라는 단어. 어? 그치, 요런 거. 최초의 식물과 동물은 번개작용으로 생겨나는데, 근데 최초의 변이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이거랑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최초의 변이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타고난 형질이 후손에게 유전된다. 결국은 뭐예요? 타고난 형질이 유전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자연에 의한 선택이 이루어져서 살지 죽을지 살아남으면 유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진화론은 다윈 덕택에 이 다음 문제 안 읽었네요. 어떤 형질이 우연적으로 개체가 처한 특수한 환경에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면 더 많은 수의 후손에게 유전되면서 그 형질의 번성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거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윈의 진화론 뭐 유튜브에 쳐보면은 엄청 많이 나와서 그런 거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대충 제가 말 지어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대륙이 있고요. 이렇게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웃긴 게 뭘로 예를 들까요? 귀를 예로 들까? 아니면은 발을 예로 들까? 발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대륙이 있고 섬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그러니까 대륙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종이고 이렇게 섬으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쥐 이야기를 합시다. 쥐가 있는데 어쩌고 쥐라고 하시다 뭐 아침밥 쥐라고 하고 아무튼 이렇게 흘러 들어갔다라고 쳐봅시다. 그렇다면은 이제 흘러 들어간 이 순간부터는 여기와 여기에 연결고리는 폐쇄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대륙이었는데 이 섬이 떨어져 나온 것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섬으로 쥐가 흘러 들어갔거나 아니면 육지가 섬으로 떨어져 나온 그 순간부터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없죠. 그러니까 짝짓기를 하고 후손을 남길 그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같은 쥐였지만 여기와 여기의 진화는 다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후에 보니까 과학자들이 결국 지금 이거는 사실 이걸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이 섬의 쥐, 과학자들이 이 섬의 쥐를 보니까 이 섬의 쥐와 A쥐라고 하고 B쥐라고 하면은 이 섬에 있는 쥐가 대륙에 있는 쥐랑 똑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신기한 게 다리만 2배 길었어요. 부럽다, 그치? 다리만 길더라고. 왜? 왜 다리만 2배 길까?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데? 라고 해서 조사해 보니까 대륙은 쥐들이 땅굴을 팔 수가 있고 그리고 단단한 지반, 단단한 바닥을 가지고 있어서 빠르게 잘 낮게 숨을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쥐는 뭐 천적한테 안 잡아먹히려면은 빠르게 도망가고 숨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이 섬을 보니까 섬의 집안이 전부 다 푹푹 꺼지는 모래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래밭에서 도망을 가려니까 짧은 다리로는 계속 모래밭에 빠졌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에서 결국은 진화가, 자 이제부터 라마르크랑 다윈의 관점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섬에서 이제 다리가 긴 쥐가 있다 이겁니다. 라마르크, 다윈 보니까 라마르크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섬에서 모래사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여기에서 이제 이거죠. 자신의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을 통해, 그러니까 다리가 길어지는 진보를 이루고, 혹은 다리가 길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 아무튼 간에 이것이 유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다윈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에요. 많은 후손 중, 쥐들이 당연히 많이 후손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많은 후손 중 다리가 긴 놈들이 잘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리 긴 놈들끼리 서로 교배를 이뤘으니까 당연히 다리 긴 놈들이 유전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걸 보고 이제 자연 선택설이라고 해요. 왜 선택이라는 말을 했는지 알겠죠? 이거 스스로 뭐 다리를 늘렸다 라고 여긴 보시면 되는 거고, 다리가 긴 놈들이 살아남았다 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역시 둘 다 다리가 길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문단까지 읽었죠. 여기까지 읽고 이제 나머지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진화론은 다윈 덕택에 큰 지지를 받게 됐는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의 자연 선택 개념은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은 완전 우연에 기댄 거 아니냐라는 거죠. 사람의 그런 의지 같은 건, 의지 따위는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화로 써먹을 수 있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받아들이기 좀 기분 나쁘잖아.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지를 많이 얻지 못했어요. 당시의 자연학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주체적인 이런 느낌을 가진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더 널리 받아들였는데, 왜냐? 요게 그 핵심인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무작위적 변이에 대한 자연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내가 진보를 향해서 의지를 가지고 향해 가는 그러한 목적에 적합한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멋있잖아 이게. 그냥 그렇게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유리해서 살아남게 되어버렸다? 뭔가 좀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멋있는 라마르크주의가 융성한 데에는 당시에 서양 세계에 널리 퍼진 진보주의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 진보주의의 뜻을
아래에서 읽지 말고 일단 진보주의란 단어의 뉘앙스만 가지고 판단을 해볼까요? 이 진보주의가 어울리는 것은 라마르크인가 다윈인가? 당연히 라마르크겠죠.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 자체를 방금 전까지의 설명을 라마르크가 진보, 주체, 발전 이런 거였고 그냥 다윈은 우연 그쪽들 단어를 써가지고 설명도 했고 이 지문에서도 그랬고 이 위에 보면은 진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기도 했고요. 아무튼 너무 당연하게 라마르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진보주의. 자 볼게요. 19세기에는 얘 진보주의가 뭔지를 봐야겠죠. 인간사회의 진보, 인간 문명 또한 생명세계에서 일어나는 진화의 연장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자, 보다 고등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지배하고 그리고 근데 사실 이 19세기에 지배했다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제국주의로 노예들, 식민지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되게 많이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엄청 많이 엮여 있습니다. 이 과학에서 뭐 유전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진보주의 이게 아니라 그냥 당시 서양 세계에 널리 퍼진 진보주의로 인해서 유전 역시도 이런 식으로 라마르크주의를 채택을 했고 식민지 정당화의 논리가 되기도 했고 뭐 그런 거겠죠. 근데 그래서 또 산업혁명도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우리 세계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걸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모든 것은 뭐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식민지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기들은 일을 덜 해도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었어요? 생산활동이 아니라 돈 들어가는 연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이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그 철학이 발달하게 된 이유 역시도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 철학을 논하던 그 사람들은 전부 귀족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먹고 자고 싸고 이 이외에는 그러니까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무엇이 발달을 해요? 유희가 발달을 하죠. 이 유희 중에서 제일 짜릿한 유희는 뭡니까? 승부죠. 이 당시에 승부가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들끼리 죽이는 거 말고 귀족들끼리 서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죠. 게임이 있는 것도 아니죠. 뭐가 있었겠어요? 대가리와 아가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하는 게 더 발달을 하고 철학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소설, 극 이런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된 거죠. 아무튼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진화론을 인간 사회로 확장한 사회다원주의는 스펜서가 주창을 했는데 그의 사상은 무슨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동물 세계의 진화, 식물 세계의 진화에 대해서 이걸 그냥 인간으로도 확장을 했다? 아니면 사회에 우리 사는 이 세상에 적용을 시켰다? 뭐 이런 걸로 일단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펜서가 주창을 했는데 그의 사상은 위계 개념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다윈주의보다는 라마르크주의에 더 근접을 했다. 무슨 말입니까? 진보주의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진보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산문단에서만 다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라마르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문단에서 이미 이건 라마르크 지문이라고 제가 처음에는 진화론이라고 했는데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이 아닌 라마르크의 진화론인 겁니다. 1문단에서 이야기를 해줘서 그런데 다시 보면 찰스 다윈,
다윈의 종의 기원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충분한 근거를 그렇지만 라마르크가 다윈의 대안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지문은 다윈의 진화론에 도전한 많은 진화론 중 라마르크의 진화론 가장 강력한 대안이었던 라마르크의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라마르크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환영받은 이유가 또 있대요. 도덕적 진보에 더 큰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라마르크는 전부 다 살면서 학습하고 진보한 거를 물려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진보 역시도 뭐예요? 도덕적으로 살면서 진보하는 것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물려줄 수 있으니까 좋은 걸 물려줄 수 있구나 박수 받을 만했죠. 그래서 이 소설가 버틀러는 이 사람들 이름 나온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나오면 체크를 해두세요. 버틀러는 진화론 옛것과 새것에서 우연에 의해 개체와 그 후손의 미래가 결정되는 다윈의 진화론 낭비와 죽음의 악몽이므로 혐오감 이 사람도 역시 진보주의 라마르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라마르크주의가 유일하게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화론이다. 완전 그 광신도 아니야 이거. 자, 극작가 쇼도 역시 뭐예요? 자연 선택은 비도덕적이고 라마르크주의가 좋다라고 하죠. 그에게 다윈의 진화론은 그건 누구예요? 쇼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미덕을 갖추지 못했다. 결국은 결과적으로 1890년대에 이르면서 라마르크주의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 우리 지금 이제 암기하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언제? 1859년. 라마르크 진화론이 1805년이었죠. 라마르크 진화론 처음에 나왔을 땐 별로 관심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윈의 진화론의 설득력을 가지면서 이거는 뭔가 이 진보주의, 이 진보 당시의 서양 세계의 진보주의의 관점에 사실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꼴이잖아. 다윈의 진화론이 우연에 의한 선택이야. 우리는 인간이 진보하는 자기 의지로 인해 진보하는 그런 존재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짱나네 라고 생각을 해서 보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라마르크주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되겠다 라마르크주의를 써먹자. 이게 우리한테 맞으니까 라고 해서 다윈의 진화론을 조질 대안으로 라마르크주의가 선택됐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여기 나온 걸 바탕으로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이후 나치의 인종차별이나 유대인 대학살에 과학적인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왜 그랬을까요? 더 고등한, 더 열등한, 더 고등한 도덕체계, 더 열등한 사고체계 이걸 구분지어버린다 이거예요.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그래서 인종차별, 유대인 대학살 더 열등한 것들로 생각을 하고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생물 진화에 대한 관념이 인간에게 섣불리 확장되고 진리로 믿어졌을 때 이거 뭐예요? 이게 라마르크입니다. 그로 인해서 잘못된 정책이 도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야기를 한 40분 동안 했는데 사실 이 지문의 흐름 크게 잡는 데는 5분에서 10분이면 됩니다. 이야기는 좀 길게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사실 문제는 스스로 풀어도 됩니다. 문제를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야 하는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근거는 다 답지에 있잖아. 그치?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겁니다. 라마르크 진화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가 맞죠? 이제 책을 좀 펴볼게요. 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올립시다. 존재의 사슬. 그러니까 존재의 사슬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거였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존재의 사슬이라는 개념 우리
이 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녀석은 1문단 서론을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2문단을 보면서 같이 풀어주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2문단까지 독해가 끝나는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것 더하기 시간이라는 개념을 더해서 라마르크 진화론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안 잡히는 녀석이 있다, 판별이 안 되는 녀석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냥 체크가 안 된 상태로 넘어가시면서 이 이후에 보면서 체크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이건 첫 번째로 풀기에 적절한 문제죠. 기억, 니은, 비교라고 하는데 기억, 니은, 비교가 뭐예요? 라마르크의 진화론과 다윈의 진화론이죠. 자, 보시면은 라마르크의 진화론 2문단, 다윈의 진화론 3문단입니다. 우리 1번 문제 풀면서 존재의 사슬 이야기하면서 2문단 읽었네요. 그때 이제 2문단 읽은 거에 3문단만 추가하면 되네요. 그쵸? 간단하죠? 그래서 바로 이걸 두 번째로 풀어주시게 되면 비교하면서 무엇을 집중하셔야 돼요? 공통점과 차이점에 집중을 하셔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 니은 모두를 보셔도 되지만은 기억 먼저 체크를 하고 니은 먼저 체크를 하고 그래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풀면은 1, 2, 3문단까지 이해가 된 거고 이걸 바탕으로 생각하는 문제를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짜여져 있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40분 동안 떠들어대고 들었잖아. 재밌게 들었으면 지금 머릿속에 다 들어왔을 거거든? 이거 그냥 안 보고 한번 풀어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생물이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진화가 일어난다고 본다. 이게 뭐예요? 얼핏 생각하면 기억은 환경에 적응해서 진보하는 것을 유전을 하고 그리고 니은은 환경이 선택을 해서 우리는 우연에 의해 유전이 된다, 진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1번 선지만 파악을 해보면 기억, 라마르크, 니은, 다윈은 따지고 보면 환경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적응한 인간의 진보가 엮여서 유전 및 진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50대 50 정도인 거예요. 이 포션을 따져보면. 근데 다윈은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진보할 수가 없고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이 자연에 의해 우연적이 아니죠. 자연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의 영향이 100인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환경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해를 잘했으면 이제 이 보기 문제 그리고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굳이 풀어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네요. B가 뭐냐? 이 진보주의. 그 당시 유럽을 이제 지배하고 있던 진보주의 그리고 진보주의 라마르크와 이제 그 다른 사상가들의 생각. 스펜서, 버틀러, 쇼, 라마르크, 다윈 뭐 요런 거. 이것도 이 네 명은 진보주의 쪽이고 얘만 반대 속성인 거잖아요. 그 속성에 맞는 말을 했는지 아니면은 속성과 다른 말을 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 말이 적절한 말인지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3번과 5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보기를 보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거니까 사실은 선지 보면서 어떻게 선지 보면서 지문 보면서 보기 보면서 어떻게 꾸역꾸역 맞출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보기 문제는 보기 읽으면서 기준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 기준 잡을 때는 필요한 것은 당연히 지문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 보기와의 연관점을 찾을 수가 없죠. 그쵸? 오스트리아의 육종가 카머러, 육종가 뭐예요? 품종 개량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품종 만드는 사람이나 우리가 지금 먹는 바나나, 키위 이런 것도 전부 다 품종 개량이 된 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육종가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카머러라는 사람은 산파 두꺼비 실험으로 큰 명성을 얻었는데요. 산파 두꺼비 뭐예요? 정상적으로는 다른 두꺼비와 달리 건조한 육지에서 짝짓기를 한다. 정상적으로 다른 두꺼비는 그럼 뭐예요? 축축한 습지에서 하겠죠. 그쵸? 물에서 한다거나. 자, 아무튼 산파두꺼비는 육지에서 하는데요. 건조한 육지에서. 다른 두꺼비들이 교미시에 암컷을 붙들기 위해 사용하는 앞발에 까칠까칠한 패드가 없다. 카머런은 산파두꺼비에게 수중에서 교미하게 환경을 만들어주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궁금해하겠죠? 산파두꺼비 수컷들이 앞발에 패드를 갖게 되었으며 그것은 새로 태어난 자손에게도 나타났다 보고 왔다. 여기까지 봐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윈이에요? 라마르크예요? 라마르크죠. 살면서 획득한 형질을 유전했으니까 라마르크잖아. 그치? 그가 1923년에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그를 두고 새로운 다윈이 슈퍼맨의 육종 가능성을 열었다는 머릿기사가 미국의 주요 신문을 장식했다. 그러나 다른 생물학자들은 카머러의 실험 결과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이후 카머러의 표본에 대한 조사 결과 새로 태어난 두꺼비 앞발의 패드가 잉크로 만들어졌음이 발견되었다. 추작이었다. 라는 겁니다. 뭐예요? 결국 이 보기는 라마르크냐 다윈이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이 선지를 보시면 이제 라마르크와 다윈, 라마르크냐 다윈이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1번 선지를 보시면은 가는 처음에 다윈의 자연 선택이 실제로 일어남을 보여주어 대중의 관심을 끌었을 거다. 답이 1번이네요. 다윈이 아니라 뭐였어요? 라마르크였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선지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5번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를 비판하는 우생학이 뭐예요? 인간종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인간종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 뭐예요? 우수한 유전 형질을 가진 사람의 조혼을 일찍 결혼하는 거 장려하고 심신이 나약하거나 범죄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의 결혼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20세기 초전이 아니라 20세기 초 전 세계적으로 우생학이 크게 유행하며 단종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정신박약자의 결혼 금지, 인종차별론이 대두해 유대인 정신적 비극을 낮춘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와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어떻게 보시면은 진보주의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거 말고 또 뭐와 연결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이게 몇 번이냐? 근데 나올까? 딱히 그런 거 이야기는 안 하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우생학이라는 게 뭐와 비슷한가 뭐 이런 거 뭐와 비슷한가 어떤 것에 초점과 맞는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보시면은 이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포인트는 어떠한 진화의 포인트라기보다는 이 우생학이라는 것이 가진 어떠한 영향? 효과? 뭐 어떤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조금 더 중요해 보여요. 왜냐면
요 문장 때문인데, 요 문장 때문에 요러한 요러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라마르크의 진화론과 그리고 진보주의와 연결이 되었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조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이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일본 선지 딱 보니까 라마르크의 진화론 좀 인종차별을 걱정하는 이거 딱 봐도 맞는 말이네. 그치? 이거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서 답지랑 비교해보시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건 딱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 딱 단어 나는 근데 이거 재밌는 거 봐줄까?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만 보는 거야. 지문 안 보고 문제 몇 개 있나 쓱 보다가 6번 딱 보고 이거 답 아닌가? 해가지고 봤는데 3번이 답이었단 말이야. 이게 왜냐면은 이 중에서 요게 제일 뭔가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이거 그냥 직감 같은 건데 노정이라는 단어 저 모릅니다. 유도라는 단어 너무 쉬워요. 호출이라는 단어? 이건 딱히 그렇게 고급적인 단어가 아닌 것 같죠. 부각한다. 그리고 유발한다라고 했을 때 이 유발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 무엇을 어떠한 지금부터는 개소리라 가지고 그냥 끄셔도 돼요. 어떠한 현상을 생기게 하는 거죠. 아니면은 무언가 효과를 생기게 하는 거. 그래서 요게 이런 식의 그 과학기술 문제라든가 뭐 어떤 거에서 유발이라는 게 누군가의 어떠한 반응을 유발시키다라는 것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어떠한 화학적 결과가 유발 요런 것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쟁을 유발 요런 걸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대충 그냥 내 눈에 그냥 이게 제일 딱 답으로 나오기 제일 적절할 것 같은 그냥 단어였다.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고 얼마나 글을 많이 읽어봤는지에 따른 그 되게 언어적인 능력이 발달을 하면 단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라는 게 아니고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책을 좀 읽으세요. 일주일에 한 권씩이라도 책을 좀 읽으세요. 뭐든 상관없어요. 책을 좀 읽으세요. 그게 이 지문 어려운 지문 하나 잘못 걸리면은 호되게 걸리면 이거 하나 다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한두 시간이잖아. 응? 사실 2시간이면 책 한 권 읽거든.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긴 한데 여긴 그냥 강의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